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코판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인사드립니다. 미넨은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유명세에 비해서 순위가 아주 높지 않아서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그 위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예요. 하지만 축구나 축제, 여행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또 희한하게 프랑크푸르트와 더불어서 왠지 존재감상으로는 투탑이기도 하고요. 제3의 도시가 이만큼 잘 나가는 나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한국의 롤모델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됐다가 경제 기적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분단되었다가 한국은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경제 구조도 다른 유럽의 나라들 대비 한국이랑 비슷한 제조업 강국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엄청 하고 싶어하는 지방 균형 발전, 이거는 거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독일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이번 비디오는 독일의 지방 발전에 관한 겁니다. 독일의 지방 발전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또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전신이었던 독일 이제국 및 프로이센의 수도였던, 그리고 분단되었다가 통일되었던 베를린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금융 중심지이자 실질적으로 독일의 관문으로 통하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모두 취항하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 프랑크푸르트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FC 바이에른, 옥토버 페스트가 있는 미넨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선 독일의 지방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나를 말하기 전에 독일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면요. 독일은 16개 주로 나뉘어진 연방국가입니다. 1, 2위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 그리고 브레멘은 도시가 하나인 주인 도시주, 그리고 나머지 도시 미넨, 쾰른, 프랑크푸르트, 디셀도르프, 이런 도시들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헤센, 바이에른, 작센, 바덴비르텐베르크 같은 그냥 13개 주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주들은 우리나라 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베를린 같은 도시주는 특별시, 광역시처럼 작지만 별도의 행정구역, 그리고 작센주 드레스덴 하면은 경남 창원시 이런 느낌. 우선 인구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이 각각 1, 2, 3등이에요.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그 자체가 주로 취급되는 동네니만큼 규모가 크죠. 역사적으로도 쭉 한끗발 하는 동네였고요. 베를린은 독일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수도, 함부르크는 독일 최대 항구이자 과거 한자동맹의 중심지 중 하나. 그러나 1, 2등 도시주에 독일 인구가 편중된 건 아닙니다. 베를린 도시주에는 독일 인구 전체 8,300만 중 고작 365만이 살아요. 함부르크 주에는 그 반인 185만이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서쪽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약 1,800만, 그리고 2등 미넨이 있는 바이에른은 1,300만. 이 인구 구조를 보기 쉽게 만든 지도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독일의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도 그래요. 기준에 따라 부여한 지역이 다 다릅니다. 도시 하나만 떼놓고 보면은 그냥 지역 GDP로 보면 인구 기준으로 월등한 베를린이 1등, 광역권으로 보면은 도시 한 개 한 개의 경제력이 월등하진 않지만 꽤 큰 도시들이 엄청나게 많은 서쪽의 라인루르 지역이 1등, 평균 소득으로 보면은 미넨,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도 빠지지 않고 월드 클래스 레벨이 기업이 먹여 살리는 소도시로 가면은 아예 1인당 GDP 10만 달러를 찍어버리는 도시도 있고, 독일 지역 경제권에는 그게 빅5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지역으로 1등 먹일 라인루르, 석탄, 철이 매장되어 있던 장소로 독일의 산업혁명을 이끈 지역입니다. 또 여기는 상업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 베네룩스 저지대와도 가깝고 라인강 수계도 활용할 수 있죠.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베를린이 분단된 다음에 서독의 입구로 기능했고요. 라인루르와 가까워서도 이득을 많이 봤죠. 독일 연방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까지 유치한 금융으로 정말 막강한 도시입니다. 엘베강에서 북해로 이어지는 함부르크, 독일에서 가장 백만장자가 많은 도시입니다. 주력 분야가 항만, 무역, 언론 이쪽이라 일반인에게 익숙한 기업은 없지만 아주 잘 사는 도시예요. 또 미넨 같은 경우에는 근처 바이에른이 과거에는 농업 위주의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미넨은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독일 수도 베를린. 1945년 베를린이 분단된 이래 1990년 통일 통일까지 베를린은 반쯤 죽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제대로 된 수도 지위를 되찾고 지금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수도죠. 그리고 스타트업도 빵빵하죠. 인구도 많고. 독일의 대표 산업 혹은 기업으로 보면요,
자동차가 잘 나가는 지역 하면은 서남부 바덴비르텐베르크가 먼저 나옵니다. 왜? 여기에 벤츠, 포르쉐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바이에른도 BMW, 아우디가 있어서 밀리지 않고 1등 회사인 폭스바겐은 저기 위쪽 니더작센 볼프스부르크에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금융은 다 아시는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또 이것저것 다 하는 전통 산업 지역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루르 공업지대고요. 또 스타트업은 베를린, 해운, 무역, 항만은 함부르크. 우리 지역은 뭐를 잘해 이런 건 있지만은 네가 뭐를 하던 간에 제대로 큰 일을 하려면은 무슨 도시로 가야 한다, 이런 거는 독일에서 없는 개념인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을 딱 대라고 했을 때 그 위치가 어딨냐 물어보면은 진짜 한 90%, 95% 이상은 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삼성전자, 수원, 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에 있지만은 실질적인 중심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죠. 그 외 판교에 유명한 IT 기업들 다 있고, 근데 뭐 잘 나가는 쿠팡, 배민, 네이버 전부 다 경기도 아니면 서울이에요.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인 현대, 기아차도 공장은 울산이나 광주에 있을지언정 본사는 서울이고요. 우리나라랑 조금 사이즈가 비슷한 선진국들, 뭐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중에 오직 독일만이 예외입니다. 프랑스의 첨단 항공산업을 상징하는 에어버스가 파리가 아닌 툴루즈에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파리 아니면 그 주변 일드 프랑스에 연고를 두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면 다 런던입니다. 일본도 한 3분의 2는 도쿄 광역권을 말하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간사이 광역권, 그 외에는 뭐 진짜 그나마 도요타가 자존심을 살리는 정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만이 예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독일 기업 5개를 말하라고 했을 때 그 5개가 다른 나라처럼 한두 개에 몰려있을 확률 아주 낮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셔도 돼요. 국가 기관들만 봐도 그렇고요. 물론 베를린이 수도이니만큼 또 베를린을 발전시켜야 하는 그 통일 독일 정부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정부 기능의 상당수는 베를린에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국가 수반인 총리가 일하는 총리청도 베를린에 있고, 의회도 상원 하원 둘 다 베를린에 있죠. 정부 청사도 우리나라 세종으로 이전한 거랑 다르게 베를린에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외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관들 상당수는 베를린이 아닌 또 다른 곳에 퍼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삼축, 행정, 입법, 사법 중에 사법을 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 정말 서남부, 시골이라도 과언 아니겠다, 카를스루헤라 정말 작은 도시에 있고요. 연방은행은 금융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또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게 감시하는 연방카르텔 감독청은 옛날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남아있고요. 뭐 이렇게 독일에서는 어떤 지표를 보던 간에 이 지역이 다른 지역들을 모두 누르고 와 여기 독주한다 이런 거는 축구 말고는 없어요. 통칭 5대 광역권인 베를린, 함부르크, 위넨,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라인루르가 고만고만하게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옛날에 분단되었을 때 동독 지역이 통일되고 난 지금 서독 지역에 비해서 아직 경제력이 많이 낮다. 통일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이거는 독일의 경제 성장이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과거에 근반을 두고 있었기에 치기 힘든 거기도 하고요. 동독 지역에서 진짜 새로운 뭔가를 치고 나가야 될 텐데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니까. 거기다가 공장 유치도 그 동독은 다른 동구권 나라들이랑 경쟁해야 되기도 하고,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폴란드 이런데 독일 제조업 회사들이야 같은 이제 정부에서 혜택 주고 또 같은 독일어 쓰고 하니까 동독 지역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만한 용의가 있겠지만 외국 기업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왕 지을 거면은 더 싼 데로 가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지방 균형 발전은 확실하게 다른 나라들보다는 많이 나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는 이유는 통일이 늦어져서 그렇다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통일은 왜 늦어졌을까요? 옆에 프랑스랑 영국이 14세기, 15세기부터 국가 정체성을 갖춰가면서 파리를 키우고 런던을 키우고 하고 있을 때 독일은 왜 그렇게 통합되지 못했을까요?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맥주 먹고 띵까띵까 논다고 그랬나?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1000년, 1000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독일과 프랑스가 분리되기 전이죠. 프랑크 왕국 시대, 서로마가 멸망하고 세워진 게르만족의 왕국인데요. 게르만족은 최고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 각 파벌의 세력이 고만고만하다면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되면은 후계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커다란 프랑크 왕국이 그래서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왕국으로 쪼개지는데요. 이 중 서프랑크가 프랑스로, 동프랑크가 독일로 발전합니다. 프랑스도 초기 왕권은 아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10세기 카페 왕조가 성립된 이래 말루와 부르봉 왕조를 거쳐 그 뒤로는 왕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져 오게 돼요. 처음에는 근본이 없었던 왕도, 투표로 뽑혔던 왕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대손손 혈통을 통해 물려주다 보면은 그 피에 근본이 생기기 마련이죠. 때문에 프랑스는 왕을 중심으로 봉건 제도를 상당히 빨리 벗어나 국가 정체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첫 번째 제국이라 불리는 신성로마 제국, 여기도 되게 봉건적인 나라였는데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도 투표로 선출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황제는 투표를 거쳐가며 혈통 세습을 이어가는 중앙 집권화를 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황제가 단명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실패했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프랑스는 단일 국가 정체성을 갖추고 독일에 쪼개져 있던 16세기, 프랑스에 리슐리웨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추기경경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생각했죠. 단일 정치체로는 프랑스가 더 크지만 독일인들이 더 땅도 넓고 사람도 많다. 쟤네가 통합되면은 프랑스는 죽는다. 그래서 리슐리에는 온갖 수를 써서 독일 통일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으로 일어난 30년 전쟁, 개신교 세력이 밀려서 가톨릭이 독일을 통일할 것 같자 리슐리에는 프랑스는 가톨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개신교 세력을 지원합니다. 더 싸워서 분열하라고. 또 성공적이었죠. 30년 전쟁으로 이뤄진 베스트팔렌 조약 덕분에 신성로마 제국은 실질적으로 산산조각 났으니까. 이 프랑스의 외교 기조는 이후에도 이어지고요. 나폴레옹은 독일을 침공하며 라인 연방이라는 자기 똘마니 국가를 만들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독일의 역사적인 통일은 무려 1871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프랑스 제3제국을 꺾고 난 뒤에요. 하지만 이 통일로 인해 탄생한 제2제국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제국은 아니었어요. 4개의 왕국, 6개의 대공국, 5개의 공국, 7개의 후국, 3개의 자유시와 하나의 제국령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연방체제였거든요. 프로이센의 왕이 독일의 황제, 카이저가 되었지만 바이에른의 왕, 바덴의 대공, 작센의 왕은 여전히 그 지역의 짱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긴 했지만은 제국 안에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연방의 형태가 얼마나 독일이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제후령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면은 이미 근대화는 진작에 완료된 시기죠. 안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이게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세워진 연도입니다. 만약에 정치 권력이 통일되어 있었다면은 그 중심에다가 예를 들어 파리, 런던 같은 곳에다가 막 인력과 자본이 계속 몰렸을 텐데 독일은 19세기, 늦게 보면 20세기 초까지 그 중심 자체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프로이센 왕국의 중심, 짝센 왕국의 중심, 비르텐베르크 왕국의 중심, 바덴 대공국의 중심.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이렇게 지방 균형적으로 발전된 상황은 결과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좀 한쪽에 몰빵되면은 안 좋으니까 우리 균형 있게 발전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고 저기 있던 여기 있고 저기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아니 우리 저 새끼들한테는 질 수 없어 우리가 이겨야 돼 하면서 치열하게 서로 발전한 결과물이다. 만약에 프랑스의 초기 카페 왕조의 왕들이 단명하고 반대로 신성로마 제국에서 오래 살고 후계를 잘 정하고 이런 황제가 나타나서 중앙 집권을 이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현재 독일과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유럽을 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나 쾰른에 몰빵된 쾰른 공화국이나 프랑크푸르트 공화국 이런 독일을 봤거나 아니면 파리보다 리옹이나 마르세유가 잘 나가는 프랑스 연방공화국을 구경하거나 역사에 마작은 없고 그런 게 잘 상상은 가지 않지만요. 또 독일의 분단이 현재 독일의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프로이센의 중심지였던 베를린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서 서독 지역으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서 득을 많이 본 게 바이에른, 제가 지금 있는 뮌헨이죠. 지멘스와 알리안츠가 거기서 옮겨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2022년대에 보면은
분단이 돼서 지방이 더 균형적으로 발전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이에른 미넨과 같은 어떤 지역들은 수혜를 입었지만은 또 그만큼 동독 지역들이 뒤처진 거니까. 그 전까지 경제력이 낮던 바이에른을 발전시킴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낙후된 동독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 더 크다, 이런 거. 물론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게 선택지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그랬던 거지만요, 그 당시에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랑 독일은 1940년대쯤부터는 비슷한 상황을 겪긴 했어요. 분단, 경제 기적, 제조업 위주 발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독일이 지방이 경쟁적으로 발전했냐를 따지는 파트에서는 우리나라랑 독일의 예전 배경이 완전 달랐던 거를 확인했죠. 독일이 그렇게 찢어져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진짜 오랫동안 단일 국가였으니까.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고려는 지방 호족이 강했다고 쳐도 조선은 정말 철저한 중앙 집권 국가였잖아요. 모든 관리를 정부 한양에서 정해서 내려보내는. 대한민국 성립 이전부터 한양은 조선의 심장이자 정신이자 어쨌든 그 조선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괜히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긴 것도 아니고, 독일의 배경을 한국에다가 대입하려면은 옛날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가 쪼개진 상황이 거의 19세기 1870년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처럼 한 서울 몰빵이 아니라 신라의 경주, 가야의 김해, 고구려의 평양, 그리고 백제의 위례성이나 웅진, 공주 이런 지방이 균등 있게 발달했을 수도요. 잘 상상이 가진 않지만은. 그리고 한국이 좀 심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 산업과 도시가 발전하면은 이렇게 수도권에 어떤 중심에 몰빵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인프라는 모이면 모일수록 더 효율이 좋아지고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비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중앙화 문제가 제기된 이래 그걸 해결한 나라는 아예 하나도 없다. 미국이나 독일이 정말 특이 케이스고 영국, 프랑스, 일본 모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그나마 제일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지금 간사이 광역권이 간토 광역권, 도쿄 광역권의 경제력이랑 인구 빨린다고 난리잖아요. 우리 다 죽어간다고. 그렇다고 국가 입장에서 지방을 냅둘 수도 없고, 또 거기다가 이 상황을 부채질하는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지고 답을 찾기 힘든 문제입니다. 현재 독일의 모습이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상적이라 해도 그 요소들을 지금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요소가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 한다고 그게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떻게 잘해서 그 지방의 도시들을 살린다, 아마 그러면은 진짜 다른 나라에서 짐 싸들고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렸냐, 우리 이거 배워갈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흥미롭게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컴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